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통일신라 후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전기는 신라가 굉장히 강했을 때겠죠. 여기서 이제 통일신라의 후기라고 하면 이제 신라가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과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신라가 만들어지면서부터 통일신라가 되고 이제 고려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는 신라가 약 1000년 동안이나 있었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나라였겠죠. 하지만 뭐 영원한 것은 없는 법이니까 결국 이 신라도 멸망의 길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시기를 바로 통일신라의 후기, 즉 멸망해 갈 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통일신라 후기니까 당연히 왕의 권한이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왕의 권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왕권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그런 통일신라의 힘이 약해지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먼저 한번 봅시다. 통일신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느냐? 당연히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통일신라의 전기, 이 나라를 통일신라를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은 바로 신문왕이었다라고 배웠죠. 앞장 넘겨서 신문왕에 대해서 보면은 뭐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고, 그래서 상대들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집사부의 시중, 즉 자신이 임명한 그 관리가 더 권한이 강할 수 있도록 자신의 왕권을 강화했다. 그 다음에 땅도 마찬가지로 관료전을 지급했다. 즉 노급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귀족들이 세금도 걷지만 노동력도 거둘 수 있다. 즉 여러분을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관리가 와가지고 세금만 걷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불러가지고 뭐 일을 시키는 거예요. 뭐 저기에다 성을 쌓아라라든지 아니면 자기 밭에 가서 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문왕이 통일신라 전기에 국가를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왕의 권력이 약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치열한 왕위 다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해공왕이 죽고 나서 이 왕위 쟁탈전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해공왕이 자연스럽게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암살에 의해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왕을 이제 막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한 150년 동안 무려 몇 명의 왕이 바뀌냐면 20명의 왕이 바뀐다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당 어림잡아 나누기를 해도 한 10년도 못하는 거잖아. 한 7, 8년. 근데 이 중에서 왕을 1년도 못한 사람이 약 1년 정도 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아주 치열한 왕위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중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왕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바로 이 신라 후기에 혼란을 보여주는 게 바로 김원창이라는 사람의 난이다. 이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신라의 관리로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진골 귀족인데 다른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왕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있었다.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이 지방에 있는 지금으로의 공주 지역에 뭐랄까요 파견된 관리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압이 있기 때문에 김원창의 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신라가 혼란스러워진다. 국가가 결국 무너진다는 건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지. 기억해보면 우리 연개소문 고구려가 멸망할 때도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다. 결국 이런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정치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서 왕의 권력이 약해졌다는 건 누구의 권력이 결국 강해진다는 걸까요? 귀족의 힘은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귀족들이 자기들이 왕이 다툼을 벌이는 거잖아. 왕의 힘이 약하니까.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 바로 뭘 없애버리겠어요? 신문왕 때 지급했던 이 관료전, 세금만 거둘 수 있었던 이 관료전을 없애버리고 뭘 다시 부활시킨다? 노급이라고 하는 걸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노급은 뭐라고 했지? 세금도 거둘 수 있고 노동력도 거둘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 귀족들의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사회적으로 봤을 땐 또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중앙에서는 왕의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진골 귀족들은 신라를 안정화시키기보다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거지. 주로 이 진골 귀족들은 주로 어디에 있었겠어요? 바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몰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방에서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바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니까 결국 지방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세력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력들을 바로 호족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이 호족 세력들이 굉장히 성장하게 된다. 지방에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발달했던 호족 세력을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로 볼 사람은 바로 장보고입니다. 1세대로서는 장보고라는 인물이에요. 장보고는 해상왕이라고도 불렸던 인물이죠. 장보고가 굉장히 세력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완도라고 하는 섬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청해진이라는 것을 설치해요. 청해진. 완도란 섬에 말 그대로 군사를 주둔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무역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통해서 바로 장보고는 돈을 버냐면 바로 중개무역이죠. 중개무역하면 뭔지 기억나요? 고조선에서 우리 배웠었잖아, 그치? 그러면 뭐냐면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완도에서 물건을 받아. 그 다음에 누구하고 팔아? 일본에다가 넘기는 이런 형태의 무역. 그러니까 여기서 무역을 하려면 결국 완도, 청해진을 거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본으로부터 수수료 받고 중국으로부터 수수료 받고 이런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완도 청해진에다가 결국 설치를 하느냐? 지금처럼 무슨 해경이 해양경찰이 있고 해군, 군대가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가 관리가 안 되죠. 해적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장보고 세력들은 이 군대를 동원해서 해적들을 물리치고 중개무역을 안전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겼겠죠. 그런 식으로 성장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장보고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보고가 바로 중국에다가도 절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이다. 이것은 중국에 가는 신라 사람들이 이 절에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불교 사찰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에 절을 세울 정도로 돈이 많았을 것이고 세력이 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무리 그래도 절이라고 하면 땅도 있어야 되죠. 건물도 세워야 되죠. 거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장보고는 조금 마지막이 조금 비참하죠. 왜냐면 장보고도 역시 지방 세력이었는데 아무래도 지방 호족이었기 때문에 이 중앙 진골 귀족들에게는 굉장히 무시를 어떻게 보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장보고가 많은 돈을 벌고 심지어 이 청해진의 군사까지 기르고 있었으니까 어찌 보면
이 진골 귀족이나 왕들이 봤을 때는 장보고가 조금만 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봤던 것이지. 그리고 장보고 역시 중앙 정치에 아무래도 진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보고가 자신의 딸을 이제 왕하고 결혼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돈도 많고 군사도 갖추고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다 이거지. 하지만 이를 질투한 왕과 바로 귀족 세력들이 꾀를 하나 쓰죠. 뭐야 하냐면 바로 장보고에게 암살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장보고의 어린 시절 친구를 몰래 암살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그 친구하고 술 마시고 이럴 때 이제 그 친구가 이 장보고를 암살해 버리고 바로 신라군이 결국 이 청해진을 진압해 버리고 해산시켜 버리죠. 이렇게 되면서 장보고는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보고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드라마로 장보고 관련된 뭐 이야기도 있고 소설 최인호 씨의 소설 중에 해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보면 이 장보고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게 잘 나오거든요. 관심이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인호라는 작가의 해신입니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죠 옛날에. 그 다음 이제 2세대의 호족은 바로 이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호족들을 설명드릴게요. 자, 2세대의 호족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견훤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견훤도 마찬가지로 이 신라의 장군인데 이 견훤이 결국 어디에다가 바로 도읍을 정하냐면 완산주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전주예요. 전주 비빔밥을 때 전주 완산주. 그래서 이 지역을 생각해 보시면 이 지역은 옛날에 백제의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다가 바로 백제를 이어받는다 라고 해서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생각해보면 선생님 왜 갑자기 후백제예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 신라에 대한 반감이 아마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의 전주하고 전라도 일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라도 일대는 옛날에는 백제였으니까 자신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나는 이 땅에 원래 있었던 백제, 즉 백제를 무너뜨린 게 신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라하고 싸우는 후백제, 백제를 이어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죠. 그 지지가 없으면 날 도와주지 않을 거 아니야. 아무 명분도 없이 나라를 세우면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견훤은 완산주의 도읍을 삼고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승려 출신으로서 바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 바로 이 궁예라는 인물입니다. 궁예는 송악이라고 하는 것, 지금의 개경이죠. 여기에서 맨 처음에 바로 뭘 세우냐면 후고구려를 세워요. 마찬가지로 지도를 보시면 송악 지역은 고구려의 영토였던 곳이니까 그래서 이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수도를 이제 나라 이름도 뭐 마진이라고도 바꿨다가 그 다음에 수도를 또 어디로 바꾸냐면 철원으로 옮겨요. 천원으로 옮긴 다음에 나라 이름도 태봉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철원은 지역이에요. 송악은 송악하고 철원은 지역이고 나라 이름을 이제 후고구려, 마진, 태봉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된다. 궁예하면 유명한 게 그 드라마잖아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하면서 궁예가 이제 그 웃긴 짤이 있잖아. 근데 궁예는 뭐 들리는 말에 따르면 뭐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다. 근데 아까 생각해 보세요. 왕족끼리 왕위 다툼이 치열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왕이 다투면서 밀린 궁예의 아버지가 결국 죽게 되면서 궁예의 엄마가 궁예를 아들이라도 살리려고 황급히 도망치게 하다가 이제 적군한테 쫓긴 거예요. 그래서 붙잡힐 것 같으니까 이제 유모한테 자기 아들을 던져서 빨리 도망치라고 했는데 던져서 이제 받는 과정에서 뭐 눈을 찔려가지고 눈을 잃게 됐다. 그리고 그 자기를 키워준 친엄마가 아니죠. 유모라고 하죠. 어렸을 때 키워주는 사람. 그 유모가 엄마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그 유모가 죽으면서 너는 원래 내 아들이 아니라 왕자님이십니다. 라고 해서 궁예가 충격을 받아서 스님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인물이죠. 물론 정말로 신라의
왕자였는지 아닌지는 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지죠. 알겠죠? 근데 이 궁예가 결국 성격이 포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궁예가 좀 정신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기의 부인도 막 죽이고 주변의 여자들도 막 잡아다가 죽이고 그다음에 자기 신하들도 관심법이라고 해서 네가 나에게 방금 반역죄를 저질렀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반역죄 저지르지 않았는데요라면 아니 내가 이미 부처라 내가 이미 미륵이라 살아있는 부처고 미륵이라 네 마음을 다 봤는데 왜 거짓말해 하면서 죽여. 그 다음에 제가 반역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진짜 반역죄를 했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궁예가 점점 이상해져 갔다 라고 해서 이 궁예를 몰아내고 바로 이 궁예를 몰아내버린 사람이 바로 누구야? 바로 왕건이지. 원래 왕건은 궁예의 신하였거든요. 근데 이 왕건이 결국 궁예로부터 이 후고구려를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근데 왕건은 이 송악에서 꽤 힘이 강한 집안이었어요. 호족 출신의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왕건이 바로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정하죠. 이 개경이 바로 송악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이제 고구려를 이어받겠다라고 하면서 고려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왕건의 고려에 의해서 결국 뭐가 통일된다? 삼국이 통일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라는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은 또 알아둘 만한 게 새로운 문화들도 생겨난다는 거는 미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호족 세력들은 지방의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쵸? 왜? 중앙 귀족들은 지들끼리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호족들은 그런 혼란을 틈타서 성장한 지방 세력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신들만의 그러면 뭔가 정신적인 지지라든지 이런 문화들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선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선종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구산 선문이 발달하는데 이 선종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선종은 불교의 종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불교 중에서도 바로 뭘 중요시하냐면 개인의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게 선종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종교는 뭐냐면 바로 교종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교종은 뭐냐면 교종은 이제 교리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라든지 공부 이런 걸 중요시하는 거지. 학문을 중요시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교리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좀 더 귀족이나 중앙 집권적인 거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반발하는 그러니까 선종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개인의 깨달음을 중요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족들이 믿는 게 교종이었어. 그러니까 이거와 차별화를 두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죠. 호족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중앙에서 자꾸 저렇게 싸우니까 바로 우리 지역에도 좋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풍수지리설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도읍을 삼은 곳이 땅이 터가 좋다. 그러니까 궁예도 역시 이렇게 도읍을 왜 이렇게 여러 번 옮겨? 송악이 맨 처음엔 풍수지리설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철원이 더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풍수지리에 따라서 수도를 옮겼던 것이에요. 근데 왕건은 다시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온 거잖아. 땅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잘해야지 그 땅도 이제 좋은 기운이 있었던 거 이런 거 아닐까? 풍수질이 지금도 있는 거야. 우리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무덤을 어디 좋은 곳으로 해야 될까? 또는 집을 사는데 어느 집이 좋은 집일까? 이런 것도 풍수질인 거니까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왕건이 후백제를 아니 후삼국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통일신라 후기. 자, 이제 뭐가 생겨 버렸어요? 후백제 후고구려가 생겼죠. 그 다음에
신라는 원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바로 우리가 후삼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이 용어가 설명이 없네요. 말 그대로 삼국시대는 삼국시대인데 나중에 삼국시대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라는 원래 있는 거야. 근데 한번 여기서 적어볼까? 후백제가 생겨난 거지. 후백제의 지도자가 누구였지? 견훤이었지. 그 다음에 후고구려가 생긴 거죠. 그쵸? 후고구려에서 여기를 뭐 궁에 그 다음 왕건으로 이렇게 씁시다. 그쵸? 그 다음 또 하나 원래 있었던 건 뭐예요? 당연히 신라가 있었죠. 하지만 알다시피 신라는 이미 거의 힘이 없게 된다.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싸우는 두 세력은 누구겠어요?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신라는 실질적으로 거의 힘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싸움을 먼저 보시면 처음부터 왕건이 유리했던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유리했냐면 바로 견훤이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투였던 이 공산 전투에서는 누가 크게 승리하게 되냐면 결국 견훤이 크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견훤이 승리, 첫 판에서. 그리고 왕건은 여기서 대패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삼국을 통일할 게 결국 누구 있지? 그러면서 왕건이 아끼던 이 신순겸이라고 하는 아주 아끼는 장군, 이 궁예를 몰아낼 때도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 이 신순겸까지 이 전투에서 죽게 되는, 대패를 겪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이제 왕건이 삼국 통일을 못했겠죠. 후삼국 시대 통일을 못했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고창 전투입니다. 고창 지역은 지금의 안동 지역에서 또 한 번 견훤과 왕건이 맞붙는데 이때는 바로 누가 크게 승리할까요? 당연히 왕건이 승리하겠죠. 견훤이 패배하고 이때 왕건이 승리를 하게 된다. 알겠죠? 뭐 여기에서 그래서 이 고창 전투는 안동 지역이고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동 차전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는 유래가 있다. 차전놀이는 뭐 이렇게 견훤하고 왕건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 걸 이제 축제 때 그런 거 행사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전투는 결국 일리천 전투다. 들어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울 필요까지는 여기는 없을 것 같고 전투 이름까지. 근데 결국 누가 최종 승자가 되냐면 결국 여기서 보시면 갑자기 견훤이 아니라 신검이랑 싸우게 되죠. 이 신검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견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견훤의 아들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가둬버려요. 그러니까 견훤은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빼앗긴 거야. 그래서 이 견훤이 결국 누구한테 항복을 해버리냐면 왕건에게 결국 항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견훤도 자기가 하고 있었으면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아들에 의해서 이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갇히게 된다. 그래서 이 금산사를 탈출해서 왕건에게 항복하게 된다. 그치? 자, 그러면 신검이 승리하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못 이기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왕건이 결국 이 신검의 후백제군을 무찌르게 되면서 결국 완전히 기세가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신라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 왜 신라는 안 나와요? 신라는 이 왕건한테 그냥 뭐예요? 항복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왕건의 바로 고려가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고 바로 고려 시대를 열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백성들, 여기서 이게 이 백성민자거든요. 이 한자가. 백성들은 얼마나 화가 나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맨날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왕위 다툼만 벌이지
그 다음에 노급을 부활시켜서 세금도 지네 맘대로 귀족들이 걷어가. 심지어 틈만 나면 와서 일 시켜. 그치? 이 성 쌓아라, 하천 만들어라, 밭에 와서 일해라, 논에 가서 일해라.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바로 이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다. 그러니까 이런 난이 백성들이 일어났을 정도다라는 것은 굉장히 살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때 진성 여왕이었다. 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신라 말에 정부와 귀족들이 농민 수탈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갖가지 걸 다 빼앗아 가고 세금 내라. 그래서 각지에서 바로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그래서 진성여왕 때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바로 이 사벌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대표적이다. 결국 백성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백성들이 이렇게 난을 일으켰다. 그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고 나라가 혼란에 빠져가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건 나라가 멸망할 때는 어떤 일들이 과연 일어나는지, 그지? 나라가 혼란스러울 땐 서로 이렇게 다툼이 심해지는 거고, 그치? 그 다음 결국 귀족들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잖아. 귀족들은 신분도 높고, 하지만 이들은 더 자신이 편하게 살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고, 그 사이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원종과 애노의 난으로 되는 것처럼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장보고라는 인물의 삶, 그치? 1세대 호족으로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발전했었지만 결국 암살당하고 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견훤과 궁의 왕건의 후삼국 시대의 이야기, 그치? 결국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또 견훤은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 또 권력을 빼앗기고 아들에 의해서 절에 갇히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랑 싸우는 상대였던 왕건에게 항복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나라가 이제 혼란스럽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35쪽에 있는 핵심 개념 확인하기는 꼭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뭐 김원창이나 장보고, 선종, 풍수지리설 이런 거 있으니까 다 한 번은 꼭 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